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플라톤 선생님이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심포지엄에서는 사회계약론과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문을 트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계약론과 관련하여 홉스와 로크 선생님의 견해를 들어볼까요? 자, 먼저 홉스 선생님께서 말문을 트십니다. 인간이 국가 속에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원인과 목적은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해 만족된 삶을 위해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즉,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성립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 국가가 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출현했는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홉스 선생님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권리, 즉 자기 보존으로서의 생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성립했다. 국가가 출현한다. 만약에 국가가 출현하기 이전의 상태, 즉 자연 상태에서는 생명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가? 그렇다. 생명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 홉스 선생님은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상태에서 개개인이 서로 자신의 자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전쟁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보존으로서의 생명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출현해야 되고 그 국가를 통해서 자기 보존으로서의 생명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시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결국 국가의 기원은 자연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하는 셈이군요. 자, 그러니 홉스 선생님께서 물론입니다.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직면하는 인간의 비참한 삶에 대해 안다면 결코 국가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 상태는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황으로서 매우 비극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국가 시스템이 존재하기 이전, 즉 자연 상태는 개개인들이 서로 자신의 생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를 죽고 죽인다. 그 결과 전쟁 상태에 직면한다. 그러니 개개인이 자신의 생명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없다. 즉 자연 상태는 매우 비극적이고 절망적이다. 라고 홉스 선생님은 규정을 하고 있고, 자, 이어서 자연 상태의 비극적 상황은 인간의 본성과 자연권에서 비롯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즉 자신의 이기적 욕구와 욕망 충족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결국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존재인 셈이지요. 자,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이든 취할 수 있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자연권에 따르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과 무관하다 할지라도 개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연 상태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행동이든 할 수 있는 셈이지요. 그 결과 늑대 같은 인간들의 이기적 욕망이 서로 충돌하면서 매 순간 서로를 죽고 죽이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만일에 대한 투쟁이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인 자연 상태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자연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지요. 자연 상태는 왜 그렇게 비극적인가? 자, 먼저 이 질문과 관련하여 홉스 선생님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즉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 해악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권이 보장이 된다. 즉 자신의 생명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신체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 그런 자연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 그렇게 악한 인간이 자신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자기 보존으로서의 생명권인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 상황에 직면한다. 자, 이러한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만인에 대한 투쟁, 즉 인간이 인간에게 천사가 아닌 인간이 인간에게 득대로 직면하는 상황에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 자, 이어서 이제 로크 선생님의 견해를 들어봅시다. 자, 물론 국가가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연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홉스 선생님과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연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권의 내용을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 사실 세 가지를 다 총칭해서 우리가 소유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각 개인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자, 결국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성립하는 유일한 목적은 아닌 셈이지요. 자, 우리 앞서 살펴본 홉스 선생님은 자연권은 무엇인가, 자연권의 내용, 자연권의 항목, 그 리스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쟁점에 대해서 홉스 선생님의 견해는 바로 자기 보존으로서의 생명권이다. 자, 그리고 그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 온전히 확보해 주는 것이 국가가 출연하는 유일한 목적이다. 이런 관점이셨는데, 로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즉 자연권의 항목 리스트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홉스와 차이가 있지요. 자, 우리 로크 선생님은 그 자연권의 항목 리스트로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들고 있어요. 즉 홉스가 이야기한 생명권과 더불어 자유권과 재산권까지 다 포괄해서 리스트를 상세화했고, 이 세 가지를 총칭해서 소유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크 선생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출연한 목적은 생명권을 넘어서 자유권과 재산권까지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출연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셈이죠. 물론 로크 선생님 역시 이 자연권을 자연 상태에서는 온전히 보장할 수 없으니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출연하고 그 국가를 통해서 자연권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홉스와 의견을 같이 하지만, 그 자연권의 항목 리스트 내용에 있어서는 홉스 선생님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그러면 국가 권력의 정도는 어느 수준까지가 적절합니까? 자, 우리는 결국 계약을 통해서 개인의 자연권을 국가 권력에 맡기는데, 그렇게 해서 확보한 국가의 권력은 어느 수준까지, 그 강도,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자, 그러니 홉스 선생님께서 특히 각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할지라도 언제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연권을 양도하고 그 누군가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지요. 그 누군가만이 계약 구성원 중 약속을 어기는 자가 있는지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갖지요.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그 누군가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독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누군가만이 안전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면 물리적 강제력을 통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을 할 수 있죠. 즉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 출연한 그 국가의 권력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있냐? 자, 이 쟁점과 관련해서 홉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막강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이냐? 즉 법을 만들고 입법권, 그 법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사법권, 그 판단한 대로 집행하는, 실행하는 행정권, 이 세 가지 권력을 모두 국가가 독점한다. 그래서 국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럼 국가는 왜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하고 더 이상 국가의 허락 없이는
자연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겠다. 즉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않겠다. 함부로 자기의 생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는데 국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 약속을 어긴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국가의 막강한 권력 덕분에 감히 그 누구도 자연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감히 어기지 못하도록 어길 염두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이렇게 막강한 힘을 부여한다. 그래서 거의 뭐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우리 홉스 선생님께서 그 누군가는 바로 군주로 출연합니다. 군주는 절대적 권력을 바탕으로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즉 군주는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죠. 이때 군주의 절대적 권력은 주권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의 절대성은 법을 통해서 확보됩니다. 결국 주권은 신이 부여하여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바탕을 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출현하는 셈이지요. 이때 그 누구도 군주의 절대적 권력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군주를 리바이어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구약 성서 욥기 41장에 등장하는 바다의 괴물인데 인간과는 그 힘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동물이지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국가 권력의 정도는 어느 수준까지인가? 막강하다. 자, 결국 개개인은 자신의 자연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자연권을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군주이죠. 군주. 그 누군가는 바로 군주로 출연하는데 이 군주가 바로 막강한 권력, 감히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주만이 이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함부로 휘두르던 자연권을 군주만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군주만이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셈이지요. 바로 이 막강한 군주의 권력, 그것이 바로 주권인데 이 주권은 이제 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보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군주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독점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누구도 군주에게 도전할 수 없다. 이러한 군주의 막강한 권력을 은유적으로 리바이어던에 비유를 합니다.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과는 그 힘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생물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로커 선생님께서 저는 홉스 선생님의 견해처럼 절대 군주만이 국가 권력, 즉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인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모두를 군주가 독점할 수 있다는 입장도 거부합니다. 일단 로크 선생님은 군주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비록 개개인들이 자연권을 국가에 맡겨 그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출연한다 할지라도 그 국가 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된다. 즉 어떤 특정 영역에 국가 권력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크는 국가 권력을 이원화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즉 군주가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로 쪼개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권 분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연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 이행할 때 각 개인은 자신의 자연권을 공동의 심판관에게 양도합니다.
공동의 재판관에게 양도합니다. 즉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상태에서 국가상태로 이행하지요. 이렇게 국가는 불편함을 다루기 위한 인위적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공동의 재판관으로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로 분할해야 합니다. 일종의 이권 분립인 셈이지요. 결국 국가 권력을 분할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셈이지요. 특히 입법부는 행정부보다 우위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를 우위에 둔다면 그 법을 시행하는 특정 관료 혹은 특정 이익 집단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부를 가장 우위에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왜 출현했는가? 국가는 왜 출현했는가? 자, 자연 상태에서는 개개인들이 자연권이 서로 충돌할 때 그 분쟁, 갈등을 적절히 조절해 줄 수 있는 공동의 심판관,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각 개인이 스스로 자연권을 확보하는, 지켜내는, 분쟁을 해결하는 개개인이 심판관이 되어야 되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판단 기준이 부족하게 되고 누군가 개개인 간의 분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립적 위치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불편하다. 이런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심판관으로서 국가가 출현한다. 그러면 그 공동의 심판관이 개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자연권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적절히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공동의 심판관으로서 국가 권력이 출현하는데 그 국가 권력은 모든 권력을 군주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분할한다. 즉 입법부와 사법부로 분할한다는 거예요. 자, 분할하고 난 다음에 즉 이권 분립이 이루어진 다음에 행정부보다는 입법부에 좀 더 강한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를 입법부보다 우위에 두면 입법부가 아무리 법을 잘 만든다 할지라도 그 행정부가 자기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 혹은 자기가 속한 이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입법부를 우위에 두고 행정부를 그 입법부의 아래에 둔다. 자, 그래서 이권 분립이지만 즉 국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로 나누지만 입법부가 조금 더 강한 권한을 가지는 형태로 국가 권력을 설정한다, 세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제가 이어서 그런데 국가가 그 입법부의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국가가 야만적인 권력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할 악법이 출현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즉 국가 권력이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는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으로서 이 자연권, 즉 소유권을 온전히 보장하도록 출현하였는데 오히려 그 국가가 권력력을 통제하지 못해서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로크 선생님께서 자, 국가는 간접민주 정치 원리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대표하여 통치합니다. 즉 국가는 국민의 대표자인 셈이지요. 그런데 만약 국가가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겠다는 계약 구성원의 신뢰를 저버릴 경우 개인은 저항권을 통해 악법을 날조한 입법부를 뒤집어 엎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맹자 선생님께서 역성혁명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처럼 저는 자연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을 언제든 전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개인들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저 견디고만 있어야 하느냐? 로코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개인은 저항권을 통해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권이라는 자연권을 침해하는 그런 악법을 만든 입법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즉 혁명이 가능하다. 혁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레볼루션, 혁명으로서의 저항권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로크 선생님께서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개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지요. 자연권은 천부인권인 셈이지요. 국가라 할지라도 그 자연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이 자연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결국 시민은 입법부가 가진 권력을 철회할 수 있는 셈이지요. 자, 그래서 국가 권력이 부패하게 되면 개인은 저항권을 통해서 자연권을 침해하는 그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국가 권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국가 권력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입법부라 할지라도 그 입법부가 부패하면 언제든지 저항권을 통해서 입법부의 권력을 철회하고 새로운 국가 권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로크라는 분은 개인의 저항권을 매우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어서 제가 홉스와 로크 선생님 사이에 어떤 소통 가능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견해는 그럼 전혀 없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자, 그러니 홉스, 로크 선생님 모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국가가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즉 국가는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적이 아닌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현합니다. 자, 물론 홉스와 로크 선생님은 자연 상태를 보는 관점, 그리고 자연권의 항목 리스트를 보는 관점, 그리고 계약을 통해 출현한 그 국가 권력의 정도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다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 국가가 출현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출현한다. 즉 그러면 국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현한다. 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즉 홉스와 로크 선생님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그렇게 보지 않죠. 인간은 본래 생겨먹기가, 즉 본성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생겨먹었다. 따라서 그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국가가 출현하게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과는 다르게 홉스와 로크 선생님의 경우는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출현한다. 즉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출현한다는 것은 국가의 발생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